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을 하나 두고 있는 엄마예요. 어렸을 때는 과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지명만 경기도일 뿐 완전히 시골 깡촌인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첫째였던 큰오빠가 물놀이를 하던 도중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며 망가지셨고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큰오빠의 사고 이후 술에 빠져 지내신 게 주된 화근이었겠죠. 술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다고 엄마가 두고두고 한탄을 하셨으니 말이에요. 다들 어렸을 때의 악몽 하나쯤은 있으시죠?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혼난 일이라든가 학교에서 창피를 당한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학교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빚쟁이 아줌마 아저씨들을 마주쳤던 게 가장 끔찍했던 악몽이었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붙잡고 내 돈 빌려간 네 아빠 어딨냐며 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윽박질렀어요. 아주 한참이나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그걸 다 봤고 시골 동네라 소문은 하루 만에 다 퍼져서 그 후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어요. 엄마는 오빠랑 저를 위해 가진 수를 동원하여 아버지와 이혼하셨죠. 늘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며 살았어요. 오빠는 저희 집의 실질적 가장이었고요. 제가 괴로운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절대 삶을 포기하려 들지 않은 이유는 오빠가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단 걸 알아서였죠. 그저 그런 대학이었지만 오빠 덕분에 대졸자가 될 수 있었고 사회에 나와 직장인으로 발전했죠. 결혼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저였으나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 있는 그대로가 좋아. 네 모습 자체에 반해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내 진심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준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보지 못한 지 오래된 존재 자체가 너무 아픈 상처인 아버지가 가정에 남기고 간 구멍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구멍을 채우고 싶어졌어요. 결핍 없는 가정을 제가 꾸려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바로 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어요. 제 딴에는 인생의 용기를 낸 것이었죠. 저는 잘난 배경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내 귀한 아들하고 결혼하라 허락하기에는 암만 해도 둘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수준 차이! 시어머니께서 제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가 팍 죽었어요. 결혼은 아무래도 어렵겠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남편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기적처럼 결혼이 성사되었던 거예요. 과연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도 괜찮은 건가? 걱정이 들기도 했었네요. 그래도 상견례가 예상외로 무탈하게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갑자기 긍정적인 기류만이 돌기 시작했죠. 저는 용기를 얻었고 꽤 즐겁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박 사건이 결혼식 날에 터져버렸어요. 어렸을 때 가장 끔찍한 악몽이 학교 앞 빚쟁이들이었다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단연코 결혼식 서프라이즈였네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당연히 저는 신부 입장 때 부친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신부가 될 수 없었잖아요. 저랑 엄마는 고민이 많았는데 정작 오빠는 처음부터 자기가 제 손잡고 입장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기도 했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빠랑 입장하는 걸로 했고요. 둘째 오빠는 늘 그렇게 감동이었죠. 이 결정에 남편도 오케이라 했었고 자기가 시부모님께 잘 설명을 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네요. 아니, 집안에 남자 어른이 얼마나 없으면 지 친오빠랑 신부 입장을 한다 그럴까? 아유,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저희 남매가 유달리 우애가 돈독한 사이라서 그래요.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당시에 얼굴이 낯뜨거워진 채로 시어머니께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그 순간에 제가 지금 돌아보면
구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결혼 전부터 예쁘게 봐달라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혼해서 시댁의 예쁨을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시어머니께 설설 기어가며 준비 완료된 결혼식. 그 당일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남편이 먼저 씩씩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이 제 차례였어요. 오빠랑 손잡고 차분하게 이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순간에 잠깐! 이건 아니지! 이따위로 결혼식을 진행해! 감히 친애비인 나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등장하셨던 거예요. 쩌렁쩌렁한 고함에 저랑 오빠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고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어디 헌옷수거함에서 주워온 듯한 잠바떼기 차림에다가 머리도 까치집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벌개진 얼굴에서부터 술기운이 풍겨왔죠. 충격에 빠진 저희 남매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온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이런 건 원래 애비가 해주는 거야. 지 애비도 찾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니 아주 천벌받을 짓을 했구나. 아버지, 여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것보다 이것 좀 놔주세요.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를 잡아 끌며 걷기 시작했고 저는 정면에 보이는 남편의 경악한 표정을 보면서 울고 싶어졌어요. 다들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오빠는 아버지를 떼어놓으려고 혈안이었죠. 그 와중에 엄마가 직접 아버지를 만류하시려고 다가오다가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식장에는 비명이 터져나왔죠.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뛰어가다가 드레스 자락 밟아서 꼬꾸라졌고 부케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하객이 다급하게 구급차 부르는 소리에 오빠가 아버지랑 싸우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비명까지 뒤섞인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희 인상에서 가장 빛났어야 할 결혼식 날은 그렇게 악몽으로 전락해버렸죠. 살다 저렇게 교양 없는 집구석은 처음 본다. 완전히 망나니 집단 아니니? 흥분한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을 싸잡아 욕하셨고 저같이 수준 낮은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이를 빠드득 가셨어요. 될 수 있다면 그따위 황당한 집구석에서 난 저를 멀리 치워버리고 싶다 하셨죠. 결혼이고 뭐고 전부 없던 일로 하고요. 그러나 결혼식장에 참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랑 부부가 되겠다는 뜻을 접지 않았기에 시어머니께서 열받으셨던 거예요. 박수도 짝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이 별 수가 있겠니? 그런데 네가 지금 내 아들하고 기어이 부부가 되겠다 이거지? 앞으로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 진심으로 잘 살아볼게요. 좋은 아내 될 거고요. 잘난 며느리는 못 되어도 참한 며느리가 되어 보일게요. 너같이 생김새 모냥 빠지는 애들이 반지르르하게 생긴 애들보다 남자는 잘 꼬시더라. 이런 애들이 진짜 여우인데 남자들은 이런 걸 몰라. 아우 답답해. 앞으로 너 내가 두고 보마. 착하고 순진하고 능력도 좋은 완벽한 내 아들을 단단히 꼬드겨서 채갔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르겠지. 네가 양심이란 게 있다면 말이야.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으니 제 결혼 생활이 가시밭이었던 게 그리 놀랍지만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시댁의 모든 식구들에게 저는 미운 털 제대로 박혔고 약점 또한 제대로 잡힌 셈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결혼식장에 초대한 사람은 바로 고모였더군요. 아버지의 여동생 말이에요. 결혼식을 알린 거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테죠. 그냥 고모는 우리 가족을 엿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째 오빠가 그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고가 났던 그 물놀이를 데려갔던 게 저희 엄마였다는 이유로 고모는 노골적으로 엄마를 싫어해왔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고모가 저한테 귓속말로 그날 네 오빠가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던 이유로 저는 고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첫째 오빠가 태어났을 때 고모가 젖병 물려서 키웠다는 얘기 저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아무리 애틋했다고 해도 너무 과하죠.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설마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렇게 엿을 날려주실 줄은 몰랐네요. 결혼한 이후로 고모와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죠.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던 결혼 생활. 임신은 몇 년 뒤에나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르게도 임신이 되어버렸네요. 저나 남편이나 예상 못했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랐다가 그래도 찾아온 생명을 축복이라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임신 초기, 제가 빈혈 증세로 직장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난 임신 체질이 아닌가 봐. 일을 쉬어야 하나? 괜히 민망하기도 해서 남편한테 장난스럽게 말했었는데 남편 표정이 심각해졌었죠. 그래? 그렇다면 무조건 쉬어야지.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었나? 전에 알고 지내던 형 누나 부부가 있는데 임신했다고 신나서 태어날 아기 위해 열심히 돈 모으고 일하다가 유산됐었다고. 그거 생각하니까 겁난다. 힘들면 무조건 일은 쉬도록 해. 남편의 말에 솔깃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긴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으로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문제였죠. 이제 아이까지 생길 마당이니까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겠다며 남편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요. 우선 남편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의 계열사, 그곳의 계약직이요. 제가 얼마나 뒤통수가 얼얼했는지 몰라요. 정규직이 아니었다니.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나는 정규직 전환 자신 있거든. 자신 있으면 거짓말한 게 없던 일이 되나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 사실을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알면 큰일 난다면서 몸을 떨더군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야. 특히 우리 엄마. 나도 그 기대감 때문에 부담감에 짓눌려서 살았어. 질식할 뻔했다고. 제 남편이 갑자기 너무 찌질하게 보이기 시작해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능력 좋은 완벽한 아들이라면서 입버릇처럼 자랑을 해대는 분이셨는데 아주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슬픈 건 알게 된 진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연봉 5천이라 그랬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건 돈을 최대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곱하기 12를 한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고도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받아봤던 연봉도 아니라 액수가 가장 크게 찍혔던 월급을 12개월로 곱한 숫자가 5천이었고 그걸 자기 연봉이라고 저한테 말해왔던 것이죠. 이런 계산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요? 저는 이런 획기적인 계산법은 남편을 통해 처음 알게 됐네요. 연봉은 5천이 아니라 3,600이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큰 차이잖아요. 중요한 건 시부모님도 연봉 5천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단 사실이었죠. 우리 부모님께는 비밀 꼭 지켜줘. 알았지? 비밀 지켜주면 내가 더 먹여 살려줄 테니까. 너랑 우리 태어날 애기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동안 일은 쉬어도 돼. 3,600이란 숫자를 듣고 나니까 쉬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 있었어요. 막말로 제가 친정이 부잣집이면 모를까 기댈 데도 없는데 애 낳고 키울 생각에 마음만 오히려 급해졌죠. 그래서 불러가는 배를 안고 일했네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제 속을 자주 긁어주셨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진 못할 망정 잔소리를 어찌나 자주 늘어놓으시던지요. 하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뱃속 생명의 성별을 알아온 날부터 반응이 구리셨네요. 오늘 병원 갔다 왔냐? 병원에서 뭐라디? 아들이라고 그러든? 아, 어머님 아니요. 병원에서 힌트를 줬는데 분홍색이래요. 제 뱃속에 있는 게 예쁜 공주님이래요. 뭐? 공주님? 에라이, 너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가졌다는 거니? 네. 어머님은 손녀 별로이세요. 저랑 그이는 둘 다 딸이면 좋겠다고 그랬어가지고 지금 너무 반가운데. 내 아들이 착하니까 아무 말이나 했던 거겠지? 당연히 아들 먼저 가져야 좋은 거 아니니? 딸이라니. 으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네가 한 방에 아들 가졌으면 네가 아니겠지. 털 떨어진 게 어쩜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한결같으니 너는? 결혼식 대참사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죄인이었고 예쁨 받고 싶단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환자이기도 했는데
이걸 시어머니께서는 손수 천천히 깨부셔 주셨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기진맥진에 누워있는 저한테 유난 떨긴 이라며 중얼거리신 이후로는 정말 확 정이 떨어져 버렸죠. 그때부턴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리기 싫더라고요.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편찮으셨어요. 배가 아픈데 소화제 먹어도 안 나아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다니셨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궁 쪽에 커다란 혹이 있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 가신 날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랬던 것인지 자기 부인 따라서 온 남편들이 꽤 보이더군요. 그때 생각했죠. 아, 산부인과에 같이 오는 남편들도 많구나.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병원에 줄곧 혼자 다녔고 아기 낳을 때도 저는 긴긴 진통에 미쳐가는 동안 남편은 휴대폰 게임하다가 잠들었었죠. 힘들게 낳은 아이는 제가 독박 육아 중이었고요. 이 사실을 곱씹으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엄마 앞이라 참았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제 가라앉은 표정을 눈치채시곤 제 걱정을 하셨죠. 엄마 수술 날짜 잡는 날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을 받았어요. 나는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누릴 거 못 누리고 욕심 못 내보고 산 내 인생이 가끔은 처량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딸만큼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조용한 목소리에 결국 눈물을 찔끔 흘렸었네요. 잘나지 못한 딸이라 그 순간에 그냥 너무 죄송했어요. 병원비 결제도 제가 아니라 엄마가 하셨어요. 엄마 병원 가는 날이라고 오빠가 돈을 넣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시선이 엄마의 지갑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지갑이 너무 낡아 빠진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엄마, 내가 지갑 새로 사드릴까? 원하는 디자인 있으셔? 장지갑이 좋지? 글쎄, 이 지갑이 갈색이라 무난하고 안 질려서 좋은데 때로는 빨간색도 갖고 싶긴 했지. 빨간 지갑이 돈 들어온다잖니?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취업하고 첫 월급 탔을 때 엄마한테 내복을 사드렸었어요. 그게 빨간색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취업하고 돈을 벌게 됐다고 해서 딱히 엄마에게 해드린 게 없었죠. 일자리 얻었다고 기념으로 밥이나 사드렸을 뿐. 죄송한 거 투성이었네요. 그날 저녁에 열심히 빨간 지갑 제품을 찾다가 몇 개 괜찮은 걸 엄마에게 사진 전송해드렸어요. 가격은 안 보이게 말이죠. 그랬더니 그중 하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엄마의 선택에 저는 바로 결제를 서둘렀죠. 여보, 혹시 나한테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나 지금 우리 엄마 지갑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럼 내가 돈을 좀 써야겠네.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흔쾌히 대답을 해주길래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저한테 건네진 건 5만원권 한 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웃겼죠. 이거면 내가 반값은 낸 셈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제 손에 쥔 5만원권을 바라보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반값이라니, 나 50만원짜리 사는데? 그렇게 비싼 걸 사드린다고? 아니 왜? 왜냐니, 우리 엄마 이번에 수술하시게 됐잖아. 모처럼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지갑을 보게 됐거든. 생각이 많아지더라. 혹시 여보는 우리 엄마 지갑 본 적 있어? 아니, 내가 장모님 지갑 볼 일이 어딨어. 앞으로도 안 보겠지.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몸을 휙 돌려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 말을 말아야지 싶었네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자기 엄마한테 곳에 다 일러바친 거예요. 명품 지갑? 수술 핑계로 명품 지갑을 사드려? 네가 제정신이야. 그거 수술 별것도 아니더만 왜 유난을 떨어대? 저희 엄마 지갑이 오래된 거라서 사드릴만 해서 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앞두고 생각 많아지시는데 선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너나 좋겠지. 그거 50만원짜리 샀다면서.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사치품을 턱턱 사재껴? 이걸 확 그냥 50만원이 누구의 이름이야? 왜 내 아들 등골 빼먹어? 너 언제까지 내 아들 그렇게 부려먹을래? 언제까지라뇨. 부부인데 기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어머님. 제가 남의 자식 낳아서 키우는 중인 것도 아닌데 등골 빼먹는다 하시니. 아이고, 딸 낳았으면서 유세는 잘 부린다. 네가 처내를 아들로 낳았으면
내가 구박을 덜 했겠지. 구박한다는 자각은 있으신가 보죠? 저도 둘째는 아들 낳을까 봐요. 어머님도 첫째는 딸 낳으셨잖아요. 제가 신랄하게 지적하자 시어머니께서 화가 끓어오르셨는지 거친 숨을 쉬시더군요. 남편의 누나는 아들만 편애하는 가풍에 열받아서 자기 부모랑 반쯤 절연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아킬레스건이죠.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니? 내가 못할 지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들어? 내가 아들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홍어생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배알 꼴려서 미치게 서서 내가 이런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한테 용돈도 못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생활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 대기업 연봉 6천만 원 받는 엘리트인데 너한테 휘둘리고 사는 걸 생각하면 내가 속이 울렁거려. 근본 없는 망나니 짓구석 씨를 괜히 며느리로 받아줘서. 뭐라고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기요, 댁 아드님이요. 연봉 6천이 아니라 지금 3천이에요, 3천. 월 3천? 아니, 연봉? 연봉이 3천?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고요. 그거 정규직 전환 실패했고요. 이직했는데 현재 연봉 3천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제가 댁 아드님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건 아세요? 그리고 저도 재택으로 알바해요. 우리 엄마 지갑 사드릴 돈 정도는 있어요. 설마 댁 아드님이 50만 원 지갑 금액 결제했다고 아시는 건 아니죠? 계약직? 이직? 난 당최 갈피를 못 잡겠네. 그리고 그 지갑은 당연히 내 아들이 샀다고 했는데? 네, 이럴 줄 알았지. 아주 입만 열면 거짓이야. 지가 사기는 뭘 사요? 5만 원 한 장 저한테 보태주던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입만 뻐끔뻐끔 하시더니 기어이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 다혈질 양반, 제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죠. 도리가 없어서 구급차 불렀네요. 남편한테 병원 응급실 오라 그랬고요. 응급실에서 정신 차린 시어머니는 멍하게 있더니 남편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오열하셨어요. 몸을 경련하면서 난리를 치시니까 간호사들 달려와서 진정시키느라 또 한바탕 소동이었고요. 아주 고된 시간을 보냈건만 남편은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왜 숨겨왔던 사실을 까발렸냐면서. 제가 다 망쳐버렸대요. 제가 집안의 평화를 깼대요. 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에 저도 완전히 화가 났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너 왜 이렇게 성깔이냐? 왜 이렇게 성질이 드세? 나는 네가 어딘가 불행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여서 좋았어. 결혼하고 나면 순종적으로 살 여자라 확신했고 나한테 의지하고 네가 혼자 판단 못하고 살 것 같았다고. 안 좋은 가정사가 있었던 만큼 가정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랐어. 그런데 까보니까 영 아니네. 차라리 주먹으로 맞는 게 덜 아팠을 거예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진짜 제대로 상처 입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과오를 전부 제 탓으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르시는 것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이 그렇게 살진 않았겠지. 네가 내 아들을 그런 상황들로 몰아간 거 아니겠어? 개소리를 수년째 듣는 것도 이젠 정말 지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댁이랑 개싸움을 해낸 끝에 이혼했는데요. 딸은 당연히 제가 데려왔어요. 양육비를 제때 안 줄까봐 이혼할 때 되는 대로 다 뜯어냈네요. 저렇게 독한 년이 애는 올바르게 잘 키울까 모르겠네. 그 50만 원 명품 지갑 집안에 가보려 여기고 아껴 써라. 그게 니네 집안 최후의 사치품이 될 테니까 뻔하지 뭐. 전 시어머니께서는 짐을 챙기던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는데 그 눈이 악에 받쳐있더군요. 자기 아들이 버렸던 거짓 행각에 아직 충격에서 덜 빠져나오신 듯 보였어요. 이혼 후에 저는 엄마랑 우선 같이 살기로 했죠. 엄마는 손녀 키우는 재미를 보게 되셨다며 좋아하셨죠. 속으론 정말 죄송스러웠네요.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때 원치 않게 뵙고 그 후론 강간무소식이었는데 처음으로 근황을 알게 됐죠. 아버지는 고향 동창분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한 지 꽤 되셨고 최근에는
고유 기술을 전수받는 중이라 하셨어요. 그 동창분의 건강이 안 좋다더군요. 그런 거 원래 공장 주인만 알고 아무한테도 기술 안 알려준다. 알려주면 빼돌려서 자기가 차려버리면 그만이니까 알려줄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전수받은 거야. 나 지금은 아주 건실하게 산다. 그리고 다 지나보니 나에겐 가족뿐이더구나. 혼자서는 돈을 벌어도 보람된 하루를 보내도 가슴이 허해. 정말 애비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설마 제가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어 하게 될 줄은요. 결국 가족뿐인 것을. 너무 늦어버렸지만 혹시라도 나의 끝에 있어줄 수 있겠냐? 아버지가 우셨어요. 그렇게 우실 줄 아는 분이란 걸 처음 알았죠.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수술 받으시고 나서 아버지랑 통화하셨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던 줄 저는 몰랐죠. 신뢰가 깨져서 부부를 살긴 힘들지만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존재는 알았으면 좋겠단 마음은 있어. 엄마가 머뭇거리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엔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화답해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도 한 번씩 같이 먹게 되었고요. 제가 고모 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잠잠하신 걸 보고 진짜로 변하셨음을 체감했었네요. 그리고 제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더 작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괜히 멋쩍어서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서 깽판 치셨을 때 그때 결혼 접었어야 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결혼하는 바람에 스스로 팔자를 꽈버렸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쉽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기점이었어요. 저희 가족 사이에 아직 서먹했던 기류가 확 풀려버렸죠. 고작 가벼운 농담 하나였음에도요. 인간관계란, 특히 가족 간의 관계란 아주 미묘한 것 같단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 앞에는 성공의 흐름이 가득했어요. 오빠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했고 새언니가 차린 카페는 초대박이 났죠. 작게 차린 게 대박 쳐서 옆 동네에 2호점을 냈는데요. 더 초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딸을 키우며 재택근무를 했고 엄마는 아버지 일하시는 데 주로 같이 가서 사무실 청소도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아버지 공장일이요. 초대박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성공이 따랐답니다. 저희 가족이 그날까지 벌어본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버셨으니까요.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은 다시 부부가 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부일 때보다도 더 부부 같아지셨네요. 살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엄마와 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서 웃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정말 인생이란 모를 일이에요. 앞날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전 시댁 사람들은 안 그렇게 살았을까요? 전 남편이 딸을 보러 오겠다고 했던 주말이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에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면접 보러 가다가 그랬대요. 다니는 곳에 이직 준비 얘기 안 하고 외근 핑계 대고선 그 틈을 이용해 다른 회사 면접장에 가다가 그렇게 된 거라 상황이 무척 난감하다고 했죠. 동정심은 하나도 안 생겼으나 딸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호소하길래 병문안을 가봤어요. 보니까 다리에 깁스하고 있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졸다가 일어나셨고요. 제가 뚱하게 목례만 살짝 했는데 제 가방에만 시선이 꽂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죠. 제 사치품이 명품 지갑에 그칠 거라고 저주를 그땐 알려주셔서 덕분에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명품백 드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제가 얄밉게 이죽거리는데도 전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만 지을 뿐 섣불리 입을 놀리진 않으셨어요. 가방뿐만 아니라 제 옷차림, 신발까지 눈으로 스캔하시더군요. 견적을 내시곤 제가 예전과는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울 손녀, 할미 오랜만에 보네? 할미 기억나나요? 우리 예쁜 손녀, 오구오구. 갑자기 제 딸한테 살갑게 인사하시는 것부터가 그 증거였죠. 난데없이 친한 척 하셔서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도 딸이 잘 대처를 해주었어요. 칭얼거리며 울었거든요. 전 남편은 누가 봐도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주 애처로워서 징그러울 정도였죠.
저럴 거면 왜 있을 때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치근거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빨리 자리를 떠버렸어요. 다리 다친 놈이라 못 따라 나오더군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따라 나왔어요. 아직 내 아들한테 마음 남아있는 거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애까지 낳은 사이 영영 갈라져서 살 수는 없지. 네가 숙이고 들어온다면야 내가 못 이기는 척 받아줄 수도 있고. 간만에 듣는 개소리에 제가 피식 웃으면서 차 키를 꺼내들었죠. 삐빅 하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전 시어머니가 얼어붙으셨어요. 저거? 설마 네가 타고 온 차니? 네가 어떻게 저런 차를? 차가 좋아 보인다. 어디서 만든 차야? 현대차는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 뭔지 알기나 하세요. 그 가치를 아세요? 뭐야? 너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도 유분수지? 제가 왜 다리에 깁스 찬 놈을 다시 만날 수 없는지 알려드릴까요? 저랑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수준 차이. 전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 보기 전에 얼른 자리를 떠버렸어요. 저랑 딸이 탄 차는 부드럽게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사이드 미러로 쳐다보니까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셨더군요.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때보다 훌쩍 커버린 딸과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여유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게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다들 좋은 일상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